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확진자 수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월요일과 비교하면 사흘 만에 거의 2배입니다. 집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도 4만 명을 넘었는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역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택 치료의 대응 여력은 키우겠지만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정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1,500명 넘게 증가하면서 14,518명을 기록했습니다. 최다 확진 기록임과 동시에 단 3일 만에 7천여 명에서 2배로 불어났습니다. 직전에 3천여 명에서 7천여 명으로 2배가 되는데 6일이 걸린 걸 감안하면 더블링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이 정도의 증가 속도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 시기가 5주에서 8주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63.9%, 비수도권이 36.1%입니다. 이번 주말과 설 연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대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오미크론의 전국 확산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 치료자도 4만 2천 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5만 8천 명의 74%를 차지해 벌써 대응 한계치에 다가섰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상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은 만큼 재택 치료자의 모니터링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 여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좀 더 확대해서 역량을 확충하고 그 동네 병의원의 검사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병상 가동률도 18.3%로 안정적인 관리 상황인 만큼 지금의 거리 두기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중환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델타보다 덜 위험하다는 건데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다른 변이가 폐렴으로 이어졌다면 오미크론의 증세는 감기와 닮았다고 분석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40대 여성. 재택 치료 중인 자녀를 돌보던 부모가 모두 확진될 정도로 오미크론의 전염력은 강력했습니다. 어쨌든 거리더라고요. 저희 방역도 하고 마스크 2개 차고 밖에 가득까지 타고 가이드 돼 있거든요. 다행인 건 낮은 중증화율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달 초 국내 확진자들의 중증화율은 1.57%였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먼저 시작됐던 전남과 광주, 평택의 중증화율은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중증을 유발한 건 주로 폐렴 때문이었는데 델타는 폐에서 증식한 반면 오미크론은 코나 목 같은 상기도에서 번식해 폐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감염 시 증상도 콧물과 두통, 피로, 재채기, 인후통 등으로 감기와 비슷하고 경미합니다. 델타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발열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은 드물었습니다. 델타 변이와 비교하면 확연히 발열 지속되는 기간이나 고열 증상 정도도 낮았고요. 그리고 폐렴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역류하라고 해서 오미크론에 더 잘 걸리거나 위험한 건 아니라며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겪을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갔고 과거 대비. 하지만 그런 일이 막상 닥쳤을 때 크게 어려운 일을 겪거나 크게 위험한 일을 겪을 확률은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면 위중증 사망자 수도 어쩔 수 없이 증가해 의료 체계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했을 때 80에서 90%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며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가 사회 전체의 방역 부담을 줄이고 오미크론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니면 선별검사소를 가도 일단 자가검사 키트부터 해야 하다 보니 아예 집에서 하려는 분들 때문에 검사 키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는 품절 현상도 있다는데요. 박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 하루 10개 정도 팔리던 자가진단 키트 판매량이 이번 주 들어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루에 많이 나갈 때는 5, 60개 이상 나가고요. 없어서 못 팔고 한 30개, 50개. 1인당 판매 개수를 제한하는 약국도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품절이 돼가지고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주문을 해도. 1인 한 5개씩만 판매를 하려고 지금.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몇 시간 사이 품절 사태가 빚어졌고 2회분에 10,000원 정도였던 가격도 6만 원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오전에는 있었거든요. 이거 싸다 그러고 들어갔더니 배송료가 15,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구매가 아예 불가능하게끔 바뀌었더라고요.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확진자 폭증 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재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와 비슷합니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충분한 물량이 생산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추가 수입하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검사 체계가 전환돼도 필요한 물량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가진단 키트는 마스크와 달리 보조적 수단인 만큼 사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의료기관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기관이라면 뭐 사재기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 환자한테 쓰게 될 테니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주거나. 다만 자가검사 키트는 마스크처럼 빠른 생산이 불가능해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사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우선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전국이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들어가고 동네 병원의 역할도 커집니다. 검사부터 진료까지 맡아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아직 1%가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여건이 어렵다는 건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첫 번째 쟁점은 동네 병원이 재택치료자를 어디까지 관리할 건가 하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운영 지침에 따르면 동네 병원이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통한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약 처방과 재택치료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한두 명에 불과한 동네 병원이 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진단과 치료라는 병원을 나누고 재택치료도 상황에 맞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조금 더 시설이 갖춰진 병원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검사를 더 많이 담당을 하고 이제 의원들은 재택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야간에 응급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이 병원에 24시간 상주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콜이라고 해서 저녁에 야간에 대응해주는 주치의선생님이나 재택치료 의료기관에서 받아줄 거고요. 응급 상황이 될 때는 119가 가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밤 10시 이후엔 10개 안팎의 동네 병원들이 번갈아 당직을 하는 식으로 하거나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동네 병원을 대신해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진찰료와 신속항원 검사료, 감염 예방관리료 명목으로 55,920원을 책정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키트를 구매하는 비용, 그리고 저처럼 이제 4대 보호구를 장만하는 비용, 이건 매번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계속 소독해야 됩니다. 동네 병원의 코로나 환자 진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된 내용들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828명, 작년 한 해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이들입니다. 하루 평균 2~3명씩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새해 들어서도 벌써 4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먼저 시행 첫날의 표정을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공사가 멈췄습니다. 관리자 몇 명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명절 전이라서요. 멀리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좀 일찍 들어가시라고 한 거예요. 서울 도봉구의 다른 건설 현장도 공사를 쉬었습니다. 건설 장비들만 남았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대우건설, DLENC,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공사를 쉬었습니다. 설 휴가를 일찍 시작했고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한 곳들도 있습니다. 처벌 1호가 되는 것만은 피하자는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영업정지 그리고 주가 하락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게 되다 보면은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포스코는 최고안전 책임자 CSO를 새로 신설했고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은 기존 안전 담당 조직을 격상했습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안전을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처벌의 공포, 법률의 불명확성, 심각한 경영차질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노동계는 지금 법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앞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재개정 촉구에 나서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법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이 손대지 못하는 노동 현장이 많습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부터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2020년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882명. 이 가운데 714명, 8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습니다. 1,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당장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기약도 없습니다. 3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곳곳에 빈 구멍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은 급성 중독만, 그것도 1년에 3명 이상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장기간 독성 물질에 노출돼 직업병에 걸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노동자들, 반복된 야근과 휴일 근무에 따른 과로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모두 빠졌습니다. 인허가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도 없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의 현장 실습생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불명확합니다. 국회의원 10명은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법을 다시 고치자며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신질환 또한 마찬가지의 재해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인허가나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하지만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틀 전에 발견된 실종자까지 2명을 찾았는데 이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노동자들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종훈 기자, 지금도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구조대원들은 건물 내외부에 조명을 켠 채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발견된 실종자가 있었던 건물 28층을 비롯해 고층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27층과 28층에는 콘크리트 잔해가 켜켜이 쌓여 있어 실제 구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당국은 앞서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건물 28층 2호 세대에서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오전 수색 작업에서 이틀 전 27층에서 발견된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위층인 28층의 벽을 뚫어 진입하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공간이 나타나 내시경 카메라로 잔해 안쪽을 탐색하던 중 장갑을 낀 오른손 부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2명의 혈흔과 지문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상층부에서 실내 공사를 했던 노동자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7층과 28층은 바닥이 약하다 보니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구조대원들은 잔해물이 쌓여 있는 틈 사이로 간이 지지대를 설치해가며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오늘 야간에 29층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던 실종자 발견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현장 상황이 워낙 위험해서 실제 구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천장이 주저앉아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고요. 온갖 잔해들이 뒤엉켜 있어서 대원들이 위험천만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 번째 실종자가 발견된 붕괴 건물 28층 2호 세대. 천장이 주저앉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삽을 들고 터널을 뚫듯 진입로를 만듭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파내고 또 파내는데 한눈에도 작업량이 끝도 없어 보입니다. 빠로로 끌려, 빠로로.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된 28층과 27층에는 콘크리트 더미와 벽돌, 철근 등 온갖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종자의 위치를 알아내고도 구조가 어렵습니다. 벽을 뚫어 우회로를 만들어야만 그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발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에 일부 층은 바닥도 갈라져 있어 구조대원들은 로프로 몸을 묶고 작업을 합니다. 중장비라도 투입하면 작업 속도가 붙겠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어가기도 하고 벽을 깨트리기도 하고 27층하고 28층은 지반이 약해서 중장비를 동원할 수, 초용의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떠올리면 하루 1시간이 다급해 매일 200명 넘는 구조대원이 하루 24시간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한 만큼 구조의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붕괴 건물에 지지대를 설치해 안전을 보강하고 추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중장비 투입이 가능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물증이 나왔던 동양대 P씨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재판 내내 관심이었죠.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은 결국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대법원은 오늘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에도 관심은 위조된 표창장 등 입시 비리 관련 물증이 여러 건 나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P씨였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재판 내내 이 P씨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관리 조교를 통해 제출받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였습니다. 2달 전 대법원은 영장 없이 제3자가 이미 제출한 정보 저장 매체에서 피의자의 참관 없이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따라 정 전 교수 사건의 반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동양대 P씨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압수 당시 또는 그 가까운 시기까지 정보 저장 매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 전 교수가 P씨를 동양대에 반납한 지 3년 뒤 압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P씨의 관리 처분권은 사실상 학교 측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먼저 보내 금융거래 자료를 받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재판 결과에 말을 아꼈습니다.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두 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재판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일부 입시 비리 의혹에서 공범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재판부가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서재에 있던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동양대 PC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자,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와 금품 수수 혐의는 이미 처벌이 불가능해졌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뇌물 혐의마저 오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그동안 검찰의 봐주기 논란 끝에 결국 아무런 죗값도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동영상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파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나마 유죄로 인정됐던 4,300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마저 오늘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모 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최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말을 바꾼 점은 물론 증언 직전 검찰에 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이 위법은 아니라면서도 검사가 최 씨에게 미리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면담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거친 만큼 김 전 차관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검찰은 그간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찍힌 동영상을 보고도 2차례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봐주기 논란에 떠밀린 세 번째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가까스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 혐의 대부분은 이미 처벌 가능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따라서 1, 2심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고도 죄가 되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과거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은 긴급 출국 금지가 위법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피해 가족들을 만나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수색 작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면서 반복적인 재해 기업은 건설 면허를 취소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피해자, 실종자 가족들과 1시간 가까이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조도 똑바로 하지 않고 보상 책임도 하청업체에 미루는 기업 문제를 대통령이 되면 책임지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같은 사업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해 안타깝고 기가 막힌다며 반복적 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습니다.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곳 사고 현장을 찾은 이 후보는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안전한 실종자 수색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실종자 수색 작업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통시장 즉석 연설을 통해서도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잇따른 건물 붕괴 사고를 겪은 지역 민심을 위로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꼭 만들어야지요. 사람의 목숨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 앞서 5.18 정신의 헌법 명문화와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특화도시 조성 같은 지역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저녁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충장로를 찾아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대선 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는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정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청와대 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또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참모의 규모를 줄이고 대신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합쳐진 형태로 운영하고 자신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집무실은 본래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가 경호상 문제로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경호는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하냐에 맞춰야 한다며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 개편 공약은 최근 잇따르는 민주당의 정치 쇄신안에 맞불을 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20에서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대주주든 개미 투자자든 상관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거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야만 거기서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한 달 전 폐지를 공약했던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대주주와 지배주주의 막대한 양도 차익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고 대신 천만 개미들에게는 거래세를 계속 내게 하려는 게 과연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여성 경찰들과 도보 순찰에 함께 나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일각의 여경 무용론은 대표적 편견이라며 이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한테에서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방사능 때문에 암에 걸렸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멈춤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소마시 앞바다. 어제 수심 약 40m에서 잡힌 조피볼락, 즉 우럭에서 또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킬로그램당 1,400베크렐, 일본 식품 기준치의 무려 14배입니다. 후쿠시마 어업조합은 이날 잡은 우럭 50kg을 전량 회수하고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우럭에선 재작년 900베크렐을 비롯해 지난해 2월과 4월에도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뒤늦게 우럭 출하를 제한했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출하를 재개했지만 2달도 안 돼 또 세슘 우럭이 나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엔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원자로 둘레 땅 속에 설치한 동토 차수벽의 동결관이 파손돼 냉매가 4톤 넘게 누출되기도 했습니다. 耐圧試験では、圧力低下がないということで、目に見えないレベルで、この辺あたりから漏れがあったものというふうに考えてございます。 도쿄전력은 즉시 보수해 차수 기능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차수벽이 녹거나 원전 주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전례가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도 아직 끝나지 않아 오늘 후쿠시마 주민 6명은 방사능에 피폭돼 갑상선 암에 걸렸다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아 갑상선암은 통상 한 해 100만 명 중 한두 명이 걸리지만 후쿠시마에선 293명이 발병했습니다.
福島の事故は終わった。福島事故による健康被害者はゼロだ。などという政府の嘘のプロパガンダに惑わされることなく 이처럼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은 여전한데도 일본은 해양 조사에 이어 해저 터널 공사 등 내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재산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아파트가 얼마라고 신고한 액수가 실제 거래가의 60% 정도였습니다. 시세는 90억인데 신고는 52억에 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 때문인데요.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81평형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재산 공개 때 이 아파트를 52억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작은 59평형 아파트가 최근 18억 원 더 비싼 70억 원에 거래됐고 박 의원이 가진 81평형 시세는 훨씬 더 높을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나온다면 평당 1억 보시면 되죠. 평당 1억이면 81억 정도. 조금 높을 거예요. 거기 전망이 좋으니까. 박 의원은 자신의 아파트 세 채를 총 81억 8천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총 132억 7천만 원으로 51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자기 명의의 서울 반포조공 아파트가 40억 원 정도라고 신고했지만 최근 시세는 68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아파트 가격만을 떼어 주요 부동산 사이트 현재 시세와 비교해봤더니 국회의원 211명은 총 1,80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졌다 신고했지만 이 가격은 시세의 62%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당 5억 4천만 원씩 축소 신고한 셈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한다고만 돼 있는데 실거래가에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대부분이 오래전 자신이 아파트를 샀던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 중 하나를 신고하며 현재 실제 가치는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재산신고 투명성을 공직자의 양심에 맡긴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불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직 의원. 두 명이 가진 반포 조공 아파트 시세는 4년 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가 크게 오른 재산 규모는 올해도 공개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법원이 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 측이 다시 양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상파 중계만 안 하면 된다는 건데요. 다른 당들은 토론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꼼수를 쓰냐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법원이 어제 양자 TV 토론을 불허하자 윤석열 후보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또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제3의 장소에서 토론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다른 당들은 이건 또 무슨 꼼수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당은 하룻밤 사이 말을 바꾸는 국민의힘은 공당이 맞냐면서 법원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성토했습니다.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의당 역시 궁색한 꼼수로 도망가지 말라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가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심상정은 해치지 않습니다. 토론장에 당당하게 나오시고요. 민주당 역시 윤 후보 측이 토론을 피하려고 법원이 문제 삼은 양자 토론만 고집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가 원한다면 31일 양자 토론도 수용하겠지만 사자 토론도 함께 진행해야 다른 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양자 토론 제안은 명분 없고 옹졸한 행동이란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설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이나 메시지로 감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모습들 김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늦은 밤 국민들에게 쓴 2장짜리 자필 편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오직 민생이라며 5년 뒤 다시 편지를 열어 공약을 얼마나 지켰나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호남 유권자들에게만 보낸 이 편지에서 윤 후보는 5월 광주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며 공약을 일일이 적었습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윤 후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시민에게 대접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성렬이 형네 밥집. 최근에는 20대 무주택 청년이 초대됐습니다.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도 좀 해줘야 됩니다. 맞불이라도 놓듯 장애인 제빵사들과 함께 빵 만드는 영상을 올린 이재명 후보. 현장 체험의 모습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취직하고 부분이에요. 자리는 없겠죠? 네, 자리 없습니다. 정책 홍보를 위한 영상물 경쟁도 치열합니다. 반려동물 표준 수가제를 약속한 이재명 후보. 동물병원비에 대한 오해와 천차만별이다라고. 예측이 안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반려묘 등록제를 공약합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준모병제 도입 같은 정책을 알리겠다며 직접 음원을 등록했고 노래로 정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녹색과 여성과 노동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경쟁은 이번 대선 마지막까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대리 주차를 금지하는 갑질 방지법이 시행이 되자 경비원의 명칭을 관리원으로 바꾸는 꼼수를 써서 주차 관리를 계속 시켜왔었는데요. 이번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관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더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관리실. 집에서 싸온 식은 밥에 시금치와 김치 반찬. 근무자가 점심을 때웁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언제 차를 빼달라는 호출이 올지 모릅니다. 그 아저씨를 차를 안 빼준다. 심화수를 받든가 자르라든가 포근을 하고 가버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실제 다른 동 근무자는 밥을 먹다 말고 뛰어나와 차를 옮겨줍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바쁘니까 5분도 못 기다려, 1분도 못 기다려. 작년 10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는 경비원이라는 명칭만 관리원으로 바꿔 그대로 주차 관리를 시켜왔습니다. 감시 근무를 서는 업무 속성상 경비원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할 경우 휴식 시간을 7시간만 주면 됩니다. 하지만 관리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3시간 30분 더 많은 10시간 3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파트 측이 계속 주차를 시키려고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꼼수를 쓰자 관리원들은 그러면 법대로 휴게 시간을 보장하거나 추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측의 대응은 설 명절 연휴를 나흘 앞둔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다가 차 빼고 들으면 라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 예밖에 없습니다. 전체 75명의 관리원, 경비원 중 8명이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67명은 2달 뒤 계약을 갱신하는 초단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서울 닷새 앞둔 날 경비 노동자 5명에게 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아파트 측은 최근 교체된 새 용역업체가 면접을 거쳐 회사 정책과 맞지 않는 근무자를 걸러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2달 뒤 초단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선 2달 뒤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리원 1명이 요구한 휴게 시간 수당은 한 달에 20만 원. 강남의 대표 아파트인 이곳 주민 한 세대당 약 10,000원씩 내면 되는 돈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내리막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주택으로 돌진해서 길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착기를 실은 화물차가 도로 옆 주택 앞마당에 기울어진 채 서 있습니다. 화물차 앞 유리창은 커다랗게 금이 갔고 앞부분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오늘 오전 아침 7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비탈길에 세워진 4.5톤 화물차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화물차는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80m 정도 떨어진 주택 담벼락을 뚫고 주택 현관문 앞에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포크레인을 실은 트럭이 주택으로 돌진하면서 담벼락에 산산조각 난 상태입니다. 시달리는 손이 제대로 돌아가요. 천둥 번개 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화물차에 치인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쿵 하면서 뭔가는 얕은 건물이든 뭐가 그냥 무너지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와보니까 뭐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차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차를 세운 뒤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잠시 운전석을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어도 미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 차 같은 경우는 위에 짐을 많이 포크레인이 실렸기 때문에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신용카드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해졌죠. 이제는 운전면허증도 휴대전화 속에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범 발급이 됐는데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아봤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제출하니 직원이 얼굴을 확인합니다. 비밀번호까지 만들어 입력하자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건네줍니다.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뒤 새로 받은 면허증을 전화기 뒷면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과 법적 효력이 똑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전화기를 잃어버려 분실 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려 오후 한때 대기 인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편하니까 공항 같은 데다 뭐 어디 가서 면허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 꼭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신분증으로 편의점에서 인증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술을 살 때 필요한 성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앱에 있는 QR코드를 포스기에 인식시키고 정보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름과 주소는 빼고 나이 정보만 전송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과 마포경찰서 등 서울 지역 8개 경찰서,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과 대전 지역 6개 경찰서에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갑이 없는 일상생활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6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모바일 면허증을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등록증이나 청소년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9살 초등학생이 혼자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학원이 당연히 있어야 할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이나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통학 차량에서 내리던 9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혼자서 차에서 내려 문을 닫던 중 옷자락이 문틈에 끼었지만 운전자는 살피지 않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문에 아마 옷자락이 끼어서 끌려와서 여기까지 저기서 한 10m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해당 학원은 올해부터 아이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를 두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승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세리미법을 어겼지만 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만 우리는 일단 확인을 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한 상태였었고 정말 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동승자가 있는지 동승자가 아이들의 하차를 돕는지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제주의 한 학원가입니다. 차량 운행이 많은 오후 시간대지만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함께 타고 있는 학원 차량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애들이 문 열어놓고 다 여기 우리 학원 여기 1층이니까 다 보이거든요. 뭐 단속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 점검을 나가도 실제로 동승자가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작위로 지금 운행 중인 그런 대상 학원을 뽑아서 학업적인 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동승자가 참냐 안 참냐가 아니라. 제주에서는 세리미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7년 동안 동승자가 없는 학원 차량이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 7월 수백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청해부대에서 또다시 승조원들이 무더기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 승조원 전체가 추가 접종까지 마친 상태라서 증상이 심하지는 않은데요. 군 당국이 급하게 치료제를 투입했습니다.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적으로부터 한국 선박 등을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견 중인 청해부대. 부대원 304명 중 2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률은 8.8%. 어제 오후 오한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을 호소한 병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오만 당국에 의뢰해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겁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19일부터 3차 추가 접종을 위해 오만 항구에 정박 중이던 상황. 22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원 3차 추가 접종을 한 직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CCTV 등 자체 역학조사에서 외부 접촉을 한 부대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외국항에서 보급품을 받을 때도 도선사가 의료진 수준의 방호복을 입었고 지나간 통로도 방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자들이 경미한 인후통과 오한 등을 겪고 있지만 중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272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재발된 상황. 잠복기가 지난 뒤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함정의 구조적 특성상 집단 감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통풍 시스템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실별로 완전 분리가 어렵다. 양압시설 이런 걸 작동을 해야 되죠. 군 당국은 청해부대가 정박 중인 오만으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30여 명분을 급파했습니다. 또 함 운용을 위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장병을 현지 호텔에 격리해 추가 확진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인데 베이징 올림픽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의도가 뭔지 정동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쏜 2발의 미사일이 우리 군에 포착된 건 오전 8시와 8시 5분.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돼 190km 떨어진 무산리 앞바다 바위섬을 타격한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탐지하였습니다. 속도는 통상의 탄도미사일 수준인 마하 5 내외. 지난 14일 열차에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나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도를 불과 20km 정도로 낮게 쏜 게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낮은 고도로 날아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탄도탄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새해 들어 벌써 6번째입니다.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발사 위치와 수단을 바꿔가며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물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도 아랑곳 없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묵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단거리성의 탄도미사일, 이것은 어느 정도 묵인하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에 미국이 좀 뭔가 긍정적 화답하기를 바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올림픽, 한국은 대선, 미국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집중한 시점에 북한이 존재감을 나타내려 한 걸로 보인다며 대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닌 걸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열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면서도 북한의 대화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또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국내 증시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14, 순식간에 2700선이 무너졌고 3.5%나 떨어졌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가 터진 직후 1,400대까지 추락했다가 작년 6월 3,300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잔치가 끝나면서 불과 7개월 만에 21%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2.73%, 네이버 마이너스 3.19%, 카카오 마이너스 4.95%, 코스피 200 종목 200개 가운데 194개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처음 상장된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의 거의 2배인 59만 7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떨어졌다가 간신히 반등해 결국 15% 하락한 50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은 오늘 코스피 추락 원인 중 하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는 펀드들이 단숨에 시가총액 2위에 오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느라 다른 주식들을 팔아치웠습니다. 펀드에 있는 자금이 100이라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걸 또 사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주식을 팔아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긴축 공포입니다. 오늘 새벽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곧 민첩하게 같은 표현을 써서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발언이었습니다. Very broad support on the committee for the judgment that it will soon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아시아 증시는 다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3.11%, 상하이는 1.78%, 홍콩은 1.99% 빠졌습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가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세계 증시의 조정 국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여자 탁구의 신유빈 선수에 이어 또 한 명의 새 얼굴이 등장했는데요. 16살에 성인 국가대표에 선발된 김나영 선수를 김태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탁구 국가대표. 인천가자초등학교 6학년 김나영입니다. 그리고 장래희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지난 선발전에서 6위에 오르면서 16살 나이에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좋은 경험을 쌓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국가대표가 10명 안에 됐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좀 실감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출신 부모님을 따라 8살 때부터 시작한 탁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신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어렸을 때 안 들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는 딱히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수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특급 유망주로 170cm가 넘는 큰 키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공격이 주 무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확 크면서 그 뒤로는 뭐 1cm, 2cm씩 조금씩 계속 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살 많은 언니 신유빈처럼 고등학교 대신 실업팀을 선택했고 넘치는 매력을 뽐내는 모습까지 차세대 탁구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김나영. 눈앞의 목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5명 안에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때서야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사라지나 싶었던 미세먼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대구 지역은 나쁨 수준을 맴돌겠습니다. 그래도 농도 수준이 약한 편이어서 오후에는 금세 공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또 기온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요. 내일 아침 출근길도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아서 날씨가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월요일 밤과 설날인 화요일 사이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연휴 후반부에는 찬바람도 강해지면서 해상의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가는 길에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하늘이 가끔씩 구름만 끼겠습니다. 경상도 해안가에 메마른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 3도, 대구 7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고요. 화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